애도 못 낳는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우리 장손 돌상이나 똑바로 차려와. 저는 동네 GS25로 걸어 들어가 즉석 음식들을 싹 쓸어서 배달을 시킨 후 문자 한 통을 보냈죠. 어머님, 렌지에 3분만 돌리세요. 기윽. 잠시 후 시댁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하지만 편의점 돌상은 시작에 불과했죠. 3년간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시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이른 아침 저는 작업실 앞에 도착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동네 편의점에서 사온 즉석 미역국 2봉과 3분 함박 스테이크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주소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거 진짜 이 부잣집 주소로 가는 거 맞아요? 겉봉투 보니까 무슨 귀한 잔치집 가는 것 같은데 알맹이는 편의점 3분 쪼가리들이라 영 이상해서해. 네, 맞아요. 기사님, 주소 틀림없으니까 거기 대문 앞에 딱 던져주고 오시면 돼요. 수고비는 봉투 안에 넉넉히 넣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헬멧을 고쳐 쓰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기음이 멀어지자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귀한 장손 돌상 떡 하니 보내드렸습니다. 편의점 3분 함박 스테이크니까 전자레인지에 딱 3분만 돌리세요. 미역국은 냄비도 아까우니까 봉투째 데우셔야 해요. 화상 조심하시고요. 호호.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리지 않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작업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곰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우려낸 사골 국물이 뽀얗게 식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 국물을 들고 시댁으로 달려갔을 시간이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5번, 10번. 부재중 전화가 20통을 넘기자 저는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무언가가 톡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4이고 작은 케이터링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의 행사에 어울리는 도시락과 잔치상을 차려드리는 일이 제 직업입니다. 주방 칼을 잡으면 손끝이 야무지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성격은 꼼꼼하고 다정한 편이라 한번 인연을 맺은 손님은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면 그 진심이 언젠가 돌아온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작은 분식집을 하시며 동생 둘을 키우셨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시는 부모님 대신 저는 어린 동생들의 밥을 챙겼습니다. 계란말이를 처음 성공한 날 막내 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우와, 언니, 이거 진짜 언니가 다 만든 거야?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 그럼 우리 막내 주려고 언니가 새벽부터 지지고 볶았지. 어때? 기가 막히지? 응.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맛있어. 우리 언니 최고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평생 부엌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 제 음식을 먹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호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봄이었습니다. 어느 중견 기업의 창립 기념 행사에 도시락을 납품하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승합차에서 무거운 보온 가방을 내리다가 끈이 끊어져 음식이 와르르 쏟아질 뻔했습니다. 지나가던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달려와 가방을 받쳐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무거운 걸 조그만 여자분이 혼자 낑낑대고 계셨습니까? 다치면 어쩌려고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휴, 3층 대회의실인데 너무 무거워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살았네요. 마침 잘 됐네요. 나도 그 회의 들어가는 길인데 이리 줘요. 내가 번쩍 들고 갈 테니까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박민호의 첫인상은 따뜻한 봄볕 같았습니다.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진 것도, 웃을 때 한쪽 보조개가 들어가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민호는 다음 날 저희 가게로 전화를 걸어 도시락 1개를 주문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박민호는 같은 도시락을 주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박민호가 도시락 봉투에 작은 쪽지를 넣어 돌려보냈습니다. 이지훈 사장님 손맛에 단단히 반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랑 밥 한번 꼭 같이 먹어주십시오. 거절은 절대 안 받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하루 종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박민호는 한결같이 다정했습니다. 제가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박민호는 밤새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너 잘못되는 줄 알고 내 심장이 다 떨어지는 줄 알았어. 내가 너 평생 공주님처럼 모실게. 내 예쁜 손에 물 한 방울, 아니 흙먼지 하나 안 묻히게 해줄게. 푸훗, 오버하지 마. 나 맨날 지지고 볶고 물 묻혀서 돈 버는 사람인데 물을 왜 안 묻혀? 그럼 평생 따뜻한 물만 묻히게 해줄게. 추운 겨울에도 뜨끈뜨끈한 물만 나오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저는 박민호의 진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제 학력과 친정 재산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뭐, 친정 부모님이 시장 바닥에서 떡볶이 팔고 분식집을 했다고? 아이고 참나. 그래서 그 딸내미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남의 밥상 차려주는 음식 장사를 하는 게로구나. 쌍으로 대를 이어 밥장사라니 참 눈물겹다, 눈물겨워.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 박민호의 손을 꼭 쥐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가정부처럼 부렸습니다. 명절 음식은 사흘 전부터 혼자 해야 했고 시누이의 빨래까지 제가 맡았습니다. 박민호는 어머니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저녁에 단둘이 있을 때만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말본새가 좀 거칠어서 그래. 네가 착하니까 조금만 져줘라, 응? 민호 씨, 나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어머님이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밥하는 식모로 아신다니까? 나 너무 힘들어, 진짜. 아이고, 나도 다 알지. 우리 마누라 고생하는 거. 근데 어쩌냐. 늙은 우리 엄마를 길바닥에 내버릴 수도 없잖아. 하나뿐인 이 잘생긴 남편 얼굴 봐서 딱 한 번만 꾹 참아주라. 저는 또 박민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의 화살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매달 임신 테스트기 위해 한 줄이 또렷이 그어질 때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원인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박민호는 검사를 받자는 제 말을
매번 미루기만 했습니다. 아, 시끄러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멀쩡하고 튼튼해. 우리 집안 대대로 씨가 마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아니, 요즘은 남자들도 검사받는 게 기본이래. 나 혼자 병원 다니는 거 너무 무섭고 외로워. 제발 한 번만 같이 가보자. 응? 아, 됐대도. 바쁜 사람 귀찮게 자꾸 왜 이래? 정 불안하면 문제 있는 당신이나 병원 가서 주사라도 한 대 더 맞고 오든가 해. 박민호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박민호가 두고 간 차 키를 들고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조수석 매트 밑에서 낯선 립스틱이 굴러나왔습니다. 손이 떨려 매트를 더 들춰보니 작은 봉투가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모서리에 적힌 산모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최유진, 임신 22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진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는 새벽 2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그 사진을 올려놓고 박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잠시 굳더니 곧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훈아. 그래, 미리 말 못한 건 조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근데 가만 따지고 보면 이거 다 내 탓 아니냐? 뭐? 내 탓? 네가 딴 여자랑 몰래 만나서 애까지 만든 게 내 탓이라고. 아, 목소리 낮춰. 동네 창피하게. 야, 네가 3년 묵은 돌덩이 마냥 애를 못 낳으니까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밤낮으로 장소 남겨달라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나라고 별 수 있어? 나도 어쩔 수 없이 대는 이어야 할 거 아니냐고. 박민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쑤셨습니다. 저는 식탁 모서리를 손으로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두꺼운 흰 봉투를 제 발 앞에 던졌습니다. 옛다, 위자료다. 봉투 두둑하게 넣었으니까 잔말 말고 오늘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떨어져라. 어머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들이 바람나서 딴 여자 임신시킨 게 자랑입니까? 아이고, 자랑이고 말고. 우리 잘난 민호가 드디어 고추 달린 장손을 떡하니 안겨줬는데 집안의 최고 경사지. 그럼 너같이 애도 못 낳는 깡통은 이제 쓸모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방 빼. 진짜 안주인 들어올 자리 비워줘야 할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자랑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발끝으로 밀어 시어머니 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임신 못한다고 늙은 어머니가 앞장서서 아들 등 떠밀어 바람을 피우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어허, 어디 시어미한테 눈가를 똑바로 뜨고 대들어? 이 썩어 빠진 고목나무 같은 년아. 어차피 너는 씨를 뿌려도 싹이 안 트는 텅텅 빈 깡통이었어. 딴 데서 탐스러운 열매가 열렸다는데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꺼져주는 게 도리 아니냐.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마주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거실을 천천히 걸어 나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곱게 물러나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손주 돌상을 차릴 테니 며느리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제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동네 편의점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편의점 돌상 사건이 터진 그날 오후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에 핀을 꽂은 채로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박민호가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지훈, 너 미쳤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시어머니가 작업대 위에 놓인 도마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도마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대파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 일터예요. 손님이 오시면 어쩌시려고요. 손님이 문제야.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 친척분들이 모이신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데요. 저는 떨어진 대파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박민호를 돌아봤습니다. 박민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훈아, 너 진짜 너무한 거 알지? 유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민호야, 지금 그 여자 걱정하러 여기 온 거야. 네가 애를 못 낳아서 생긴 일이잖아. 그런데 왜 유진이까지 모욕해? 우리 엄마는 또 뭐고? 박민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제 들은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행주를 작업대에 천천히 내려놓고 박민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도시락 가방을 받쳐 들어주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민호야, 너 그 말 한 번만 더 해봐. 왜? 사실이잖아. 너 병원에서도 원인 모른다고 했잖아. 검사 안 받은 사람은 너야. 끝까지 안 받았잖아. 박민호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민호의 팔을 잡아당기며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저런 년이랑 말 섞지 마라. 가자. 변호사 통해서 다시 보자. 시어머니가 박민호를 끌고 작업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진열장 위의 유리병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저는 작업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사진이 먼저 떴습니다. 배가 부른 여자가 거울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옆에 짧은 글이 따라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최유진이에요. 저는 화면을 끄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다음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자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언니가 양심이 있으면 늙기 전에 놔주세요. 아이한테 아빠는 필요하잖아요. 손가락이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고 사진과 문자를 그대로 캡처해 두었습니다. 시간과 발신 번호가 또렷이 찍힌 화면을 따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쯤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 거기 무슨 일 있는 거니? 사돈댁에서 방금 전화가 왔는데. 엄마, 무슨 전화? 내 시어머니가 네가 성녀라서 자기 아들 인생 망쳤다고. 우리 집안 핏줄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갑자기 가슴을 쥐고 쓰러졌다. 지금 구급차 부른다. 아빠, 어느 병원이야? 나 지금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외투를 챙겨 입을 새도 없이 차 키를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링거줄이 가느다란 손등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 옆 의자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계셨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으신 거지? 고비는 넘겼다는데 의사 말이 충격 때문이라고 하더라. 저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굽은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평생 분식집에서 야채를 다듬으시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어머니가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굽은 손등에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환해서 눈이 시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이 자리에 눕게 한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박민호와 함께 쓰던 가족계좌 내역부터 불러왔습니다. 지난 1년치 카드 사용 내역을 한 줄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결제, 산부인과 결제, 명품 가방 매장 결제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유진의 이름으로 발급된 듯한 카드 사용처도 보였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화면을 캡처해 외장하드에 옮겼습니다. 박민호의 회사 출장 일정과 호텔 결제일이 정확히 겹치는 날도 표시해 두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골 손님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환갑잔치 케이터링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시어머니 친구분이 사장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게 사장님이 집안에 문제가 좀 있으셔서 이런 시기에 잔치 음식을 맡기면 부정 탄다고요. 저도 황당해서요. 아, 그러셨군요. 어머님 친구분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그게 박 여사님이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수화기를 잠시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박 여사였습니다. 그 주에만 케이터링 예약이 3건이 취소됐습니다. 저는 취소된 것마다 통화 녹음을 켜고 발신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똑똑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민호의 차 블랙박스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박민호가 짐을 싸서 나간 날 차 키 여분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대갑 골목까지 가서 박민호의 차 안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냈습니다. 차 안에서는 유진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조수석 컵홀더에 분홍색 베넷 저고리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베넷 저고리를 손가락 끝으로 잠시 만져봤습니다. 새 옷 특유의 빳빳한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한번 만져보고 싶었던 옷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떼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컴퓨터에 옮겼습니다. 박민호와 유진이 함께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그 여자 진짜 도장 찍어줄까? 걱정 마. 위자료 좀 쥐어주면 끝나.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해. 근데 그 여자 사업체 명예 좀 가져오면 안 돼. 우리의 분유값은 나와야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너는 몸이나 잘 챙겨. 저는 영상을 끝까지 다 듣고 천천히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박민호의 얼굴이 멈춰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 파일을 따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박민호 인생 정리라고 적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작업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는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호와 시어머니, 유진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잔을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입술이 닿은 잔 가장자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작업실 문에 매달린 종이 짤랑 울렸습니다. 하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또각또각 굽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신우이 박지수였습니다. 유학을 갔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어느새 돌아와 있었습니다. 올케, 오랜만이네. 지수씨, 언제 들어왔어? 지난주에. 오빠 사정이 영말이 아니라고 해서 급하게 들어왔지. 박지수가 작업대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올려놓고 흙바닥 보듯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박지수의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해서 이쯤이면 좀 깔끔하게 물러나 줘야 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유진 언니가 임신해서 얼마나 힘든데. 오빠 인생도 생각해줘야지. 명색이 한때 가족이었는데. 박지수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유진과 박지수가 함께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유진의 배가 봉긋했고 박지수가 그 배를 다정하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지수씨, 그 여자가 누구 인생 망친 여자인 줄 알고 그래. 옳게 말 좀 곱게 해. 우리 조카 엄마야. 조카? 응. 우리 집안 장손 엄마. 인정할 건 인정하자. 저는 도마 위에 놓인 식칼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살짝 움찔했지만 그대로 행주를 들어 도마 위를 닦았습니다. 박지수가 그런 제 손짓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옳게 그 인스타 계정 좀 정리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불임 며느리가 남편 못 놓아준다고 난리도 아니야. 내 인스타에 무슨 글이 올라왔는데. 몰라. 댓글이 좀 무섭더라고. 나도 좀 달았어. 사실대로. 박지수가 가방을 다시 어깨에 메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종이 다시 짤랑 울리고 박지수가 굽소리를 내며 나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제 인스타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케이터링 사진 아래 댓글 창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불임 주제에 남자 놔주지 않는 미친 여자. 이런 사람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먹어. 부정 타겟. 빨리 도장이나 찍어. 추하다. 저는 댓글을 하나씩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박지수의 아이디로 달린 댓글이 가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래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4천만 원이 사흘 전에 한 번에 출금됐습니다. 출금자 명의는 박민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호, 너 지금 어디야? 뭐야?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법인 통장에서 4천 빠져나간 거 너야. 아, 그거. 내가 처리할 일 있어서 잠깐 썼어. 왜? 박민호의 목소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썼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훈아, 그 사업 시작할 때 내가 보태준 돈이 얼마야? 그 정도 내 권리 아니야. 그 돈은 다 갚았잖아. 이자까지 쳐서.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어차피 부부 재산인데 뭘 그래. 부부. 너 지금 부부라고 했어. 박민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박민호를 부르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 돈 어디에 썼어? 똑바로 말해. 유진이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에 좀 보탰어. 애 데리고 살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무어라 더 말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책상 모서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 4천만 원이 어떤 돈인지 박민호도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다음 주 결혼식 케이터링 2건의 식재료값과
직원 월급이 들어있는 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업자 김선영 언니가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선영 언니는 가방을 어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지훈아, 이거 진짜야. 김선영 언니가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지역 맘카페 게시판이 떠 있었습니다. 글 제목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 케이터링 절대 시키지 마세요. 우리 아기 장염 걸렸어요. 언니, 이거 우리 업체 맞아. 맞아. 사진도 우리 도시락이야. 저는 화면을 받아들고 게시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 속 도시락 안에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핀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기 모양은 우리 업체 것이 분명했지만 음식은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런 밥 내보낸 적 없어. 나도 알지. 알면서도 이게 1시간 만에 조회수가 많이 넘었어. 환불 전화가 지금 10통도 넘게 왔어. 김선영 언니가 그제야 가방을 의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김선영 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훈아,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못하겠어. 언니, 너 시댁 사정 다 아는데 나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애 학원비도 못 보낼 판이야. 나 빠질게. 지분 정리해줘. 김선영 언니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2년 동안 새벽마다 함께 도시락을 싸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도마 위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김선영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알았어. 정리해줄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아. 김선영 언니가 가방을 들고 도망치듯 작업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작업실 안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곰솥에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작업대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환불 요청 문자가 휴대전화 화면 위로 줄지어 떴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 돌잔치 케이터링 취소할게요. 환불 부탁드려요. 맘카페 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입금 계좌 알려주세요. 이런 곳에 우리 아기 백일상 맡길 뻔했네요. 환불 빨리요. 화면이 깜빡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작업대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작업대 위로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은 거무스름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문득 작업실 한쪽에 쌓아둔 빈 도시락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마다 한 통씩 정성껏 채워보내던 도시락이었습니다. 손님의 환갑, 손주의 돌, 친구의 결혼식, 부모님의 회혼식, 사람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자리마다 제 음식이 놓였습니다. 그 자리에 놓일 자격이 없는 음식이라는 글이 지금 인터넷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빈 도시락 통 하나를 집어들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플라스틱 모서리가 갈비뼈에 닿아 아팠습니다. 이지훈, 정신 차려. 저는 작은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제 이름이 텅 빈 작업실 안에 가만히 떨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가스레인지 앞으로 갔습니다. 식어가던 사골 국물 위에 하얀 기름막이 얇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로 그 기름막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이 동작을 멈추는 순간 저라는 사람도 같이 멈춰버릴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훈 사장님 되십니까? 강태경 변호사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지훈입니다. 강태경 변호사님께서 다음 달 로펌 창립 기념 연회 케이터링을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일정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국자를 곰속 가장자리에 천천히 걸쳐 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사장님, 일정이 어려우시면 다음에라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저는 작업대 모서리를 짚고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폐업이라는 두 글자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손님 환불을 다 처리하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것이 뻔했습니다. 비서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이번 행사는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사정을 여쭤봐도 될까요? 인터넷에 좋지 않은 글이 좀 떠 있어요. 변호사님 행사에 누가 될 수도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일을 거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새벽에도 친정아버지 생신날에도 저는 늘 일을 받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손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한쪽을 차갑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무렵 작업실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새된 목소리가 유리문 너머로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이지훈 나와. 나오라고.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유리문 밖에 시어머니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고 있는 굽 낮은 구두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년이 내 아들 통장 가압류 신청했다며.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압류라뇨.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거짓말 마라. 은행에서 연락 왔어. 내년 짓이 분명해. 시어머니가 작업실 안으로 성큼 들어와 진열장 위에 놓인 도자기 그릇을 손바닥으로 쓸어 떨어뜨렸습니다. 도자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 손님이 다음 주 100일상에 쓰겠다고 미리 맡겨두신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깨진 조각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릇값 변상하세요. 변상은 무슨, 내년이 우리 집에서 가져간 게 얼만데. 그때 작업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태경이었습니다. 저희 업체 단골이라 얼굴은 익었지만 이렇게 작업실까지 직접 들어오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강태경이 손에 든 휴대전화를 시어머니 쪽으로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 다 녹음됐습니다. 누구야 너는? 이지훈 사장님 변호인 될 사람입니다. 명함은 여기 있습니다. 강태경이 명함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함을 들여다보더니 입꼬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명함에 박힌 로펌 이름이 시어머니 입에서도 들어본 이름이었나 봅니다. 영업방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어머님, 오늘 행동만으로 3가지 죄목이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1가지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가십시오. 시간 끄시면 그릇값에 영업 손해까지 청구합니다. 강태경의 말투는 낮고 평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함을 손에 꽉 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지훈, 너 두고 보자. 시어머니가 굽소리를 내며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종이 한참 동안 짤랑거렸습니다. 저는 깨진 도자기 조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큰 조각부터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조각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손 다칩니다.
그건 두세요. 강태경이 옆에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강태경의 양복 바지에 흙먼지가 묻는 것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옷 더러워져요. 세탁소에 맡기면 됩니다. 사장님은요? 네. 사장님은요? 강태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조각을 빈 그릇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러고는 2번, 3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저녁 11시까지 도시락 싸고 아이만 생기면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2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은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 자궁을 들먹이던 이야기, 박민호가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던 이야기, 응급실에 누워 계신 친정어머니 이야기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강태경은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사장님, 다 들었습니다. 네. 억울하면 법으로 부숴버리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태경이 손수건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손수건에 작은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천천히 집어 눈가에 댔습니다. 변호사님, 동정에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동정 아닙니다. 그럼요. 사장님 도시락은 제가 변호사 일 시작하고 가장 많이 먹은 음식입니다. 그 음식 만드는 분이 무너지면 저도 손해입니다. 저는 손수건을 쥐고 짧게 웃었습니다. 3일 만에 처음 웃은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태경의 사무실에서 직원 한 명이 매일 작업실로 나왔습니다. 이름은 한지영이라고 했습니다. 한지영이 가져온 노트북에는 맘카페 게시물의 작성자 정보를 추적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게시물 올린 아이디 추적했습니다. 접속한 와이파이 주소가 박민호 씨 명의 오피스텔이에요. 최유진 씨가 거주 중인 그 집 맞습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통신사 자료까지 받아두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한지영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민호가 빼돌린 4천만 원의 흐름이 한 장의 그림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박민호 개인 계좌로 그 다음 유진의 오피스텔 임대인 계좌로 흘러간 경로가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횡령이고 배임이에요. 법인 자금을 대표 동의 없이 빼면 안 되거든요. 사장님이 단독 대표시잖아요. 네. 김선영 언니는 그냥 직원이었어요. 명의는 다 제 거예요. 그럼 깔끔합니다. 고소장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한지영이 내민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 위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경이 작업실에 다시 들렀습니다. 한지영이 가고 난 뒤였습니다. 강태경이 종이 가방 하나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장님이 다음 달 우리 로펌 연애 케이터링 맡으셨으면 해서요. 계약금입니다. 변호사님, 저 그때 거절했잖아요. 이번엔 거절 못 받습니다. 우리 로펌 파트너 변호사 전원이 사장님 도시락 단골입니다. 사장님 안 오면 다들 시위라도 할 분위기예요. 저는 종이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 변호사 이름들이 한 명씩 따로 적힌 명함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강태경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표시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봉투를 2 손으로 받았습니다.
종이 가방의 손잡이 끈이 손가락에 단단히 감겼습니다. 강태경이 작업실 문을 열고 나가다가 잠시 돌아섰습니다. 사장님, 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번 일 끝나고도 도시락은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저 그 김치제육 도시락 못 끊습니다. 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경이 미소를 한번 짓고는 작업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종이 짤랑 울렸습니다. 저는 종이 가방을 가슴에 안고 작업실 한가운데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스레인지 위 곰솥이 식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단단히 메고 새 사골 한 덩어리를 솥에 넣었습니다. 물을 받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솥 바닥을 핥았습니다. 한 달 뒤에 있을 연회 메뉴를 머릿속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한우 안심을 골랐습니다. 도라지는 강원도에서 직접 받았고 더덕은 무주에서 올려받았습니다. 연회 당일 새벽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흰 셰프 가운을 단정히 여몄습니다. 가운 가슴에 제 이름 석자가 자수로 박혀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강태경의 로펌 본사 건물 꼭대기 층이었습니다. 저는 직원 5명을 이끌고 음식 트레이를 차곡차곡 옮겼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통유리였고 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메인 테이블 가운데에 한우 안심 구이를 올려놓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조명이 음식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나자 강태경이 와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다들 사장님 찾고 있어요.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불만이 아니라 칭찬이에요. 우리 대표 변호사님이 사장님 명함 달라고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저는 셰프 가운의 옷깃을 한번 매만졌습니다. 손바닥이 살짝 축축했습니다. 강태경이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떨려요. 네, 좀 떨 필요 없어요. 오늘 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회장 중앙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2사람, 곧 연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 노신사가 마이크를 잡고 제 쪽으로 손짓을 했습니다. 오늘 음식 만드신 셰프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태경의 등 떠밀매 떠밀려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오신 손님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주방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태경이 따라 나와 종이컵에 생수를 따라 건넸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변호사님, 저 오늘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저는 종이컵을 2손으로 받쳐들고 생수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연회 다음 주 시어머니가 친척 50명을 불러 호텔 연회장에서 손주 돌잔치를 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지수가 자기 인스타에 호텔 이름과 날짜를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한지영과 함께 그 날짜에 맞춰 일정을 짰습니다. 강태경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작업실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진짜 들어가시려고요. 안 들어가고도 서류만 보낼 수 있어요. 아니요. 제 손으로 끝낼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 흥분하셔도 돼요. 친척분들 다 보시는 자리에서 흥분하셔야 더 좋아요. 강태경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입구에 우리 직원 2명 배치하겠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네. 사장님. 네. 오늘은 제가 사장님 변호사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으로 갈게요. 저는 강태경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강태경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고 셰프 가운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저는 출장 케이터링 업체 직원 복장으로 호텔 연회장에 들어갔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위생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원래 그날 호텔과 계약한 케이터링 업체 사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해둔 자리였습니다. 연회장 한쪽 벽에 큼지막한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민호와 유진이 아기를 가운데 두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잠시 따끔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복을 차려입고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박지수가 그 옆에 서서 친척들에게 아기 사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와 유진은 단상 위 메인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박민호의 팔에 손을 살짝 얹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장손의 돌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박민호와 유진이 아기를 안고 단상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돌상 위에 붓, 실, 청진기, 돈, 마이크 같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돌상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 직원분 잠시만요. 지금은 저는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연회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박민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아기를 끌어안고 한 발짝 뒷걸음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호 씨 법적 배우자 이지훈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사회자 손에서 받아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얼떨결에 마이크를 넘기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친척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잔치상에 올라간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상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이지훈, 너 미쳤어. 당장 내려가.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친척분들도 들으셔야 할 이야기예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친척 어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박민호 씨가 제 회사 통장에서 4천만 원을 빼돌린 거래 내역이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적혀 있어요. 저기 앉아 계신 최유진 씨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갔어요. 친척들이 종이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유진 씨가 우리 동네 맘카페에 올린 허위 게시물 자료예요. 우리 업체 음식에서 곰팡이 났다고 글 올리신 분이 바로 저 단상 위에 앉아 계신 아기 어머니예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이 박민호의 팔을 잡고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박민호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종이는 저도 일주일 전에 처음 받아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박민호 씨,
최유진 씨한테 미안해서 어쩌나. 저는 박민호 쪽으로 마이크를 들어 보였습니다. 민호야, 너 작년 가을부터 강남에서 만나던 그 여자 누구야? 박민호의 얼굴이 시어머니보다 더 하얘졌습니다. 유진이 아기를 안은 채로 박민호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아, 아니야. 아니라니까. 저는 세 번째 종이를 유진 앞으로 던졌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과 함께 박민호가 다른 여자와 찍힌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강태경의 사무실에서 박민호 카드 내역을 추적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자료였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분도 임신 중이세요. 5개월이라고 하시던데요. 유진이 들고 있던 작은 손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가방에서 립스틱과 손거울이 굴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상 끝에 손을 짚으며 휘청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꼭 챙겨 드세요. 오늘 같은 날 쓰러지시면 큰일 나요. 저는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다시 건네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연회장 안이 와글와글 끓어올랐습니다. 친척들이 종이를 돌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상 위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것이 시야 끝에 잡혔습니다. 연회장 출입구에 강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경이 제게 한쪽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가시죠. 저는 강태경의 손은 잡지 않고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카펫 위로 또렷이 울렸습니다. 연회장 문이 등 뒤로 천천히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유진의 비명이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한 귀로 흘려보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돌잔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커튼을 열자 햇볕이 거실 바닥까지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며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한지영의 문자였습니다. 사장님, 어제 잔치 영상 친척 한 분이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대요. 박민호 씨 형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영상을 한번 열어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제가 단상 위에 서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혀 있었습니다. 어제의 제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보였습니다. 작업실로 출근하는 길에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지영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작업실 쪽으로 가고 계세요. 네, 거의 다 왔어요. 왜요? 지금 멈추세요. 작업실 앞에 경찰이 와 있어요. 저는 골목 끝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작업실 유리문이 깨져 있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부서진 유리 조각이 길바닥까지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작업실 안에 들어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메모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작업실 안은 한마디로 폐허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작업대가 비스듬히 넘어져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 곰솥이 바닥에 굴러 있었습니다. 값비싼 오븐문이 떨어져 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냉장고 옆구리가 둔기에 맞아 푹 패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되십니까? 네. 제가 이지윤입니다. 새벽 2시쯤 침입한 흔적이에요. 옆 가게 사장님이 출근하시다가 신고하셨습니다. 저는 작업실 안쪽 사무 공간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계약서가 들어있던 작은 금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본체는 누군가 부숴놓은 듯 옆판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드디스크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집히는 사람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주말에 잡혀 있는 큰 결혼식 케이터링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쳤습니다. 새 신부 어머님이 한 달 전부터 메뉴를 같이 짜셨던 행사였습니다. 오븐도 냉장고도 다 부서진 상태로 그 행사를 치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 위약금은 한 달 매출보다 컸습니다.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손이 먼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지훈 사장님 휴대전화 맞으시죠? 일요신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인터넷에 도는 글에 대해 입장 들어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최유진 씨가 본인 SNS에 올린 글 보셨습니까? 무슨 글이요? 확인해 보시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검색창에 유진의 이름을 쳐보았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유진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뜬 기사를 눌렀습니다. 기사 위에 유진이 올린 SNS 글이 그대로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한쪽 팔뚝에 길게 난 상처 사진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불임으로 한이 맺힌 본처가 제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요. 어제는 돌잔치까지 찾아와서 친척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 칼을 들고 저를 위협했어요. 제발 저희 모자 좀 살려주세요. 기사 댓글 창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여자네. 아이 가진 사람한테 칼을 들이대. 불임이라도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본처 신상 좀 까주세요.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작업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벼웠던 발걸음이 갑자기 천근 같았습니다. 한지영이 작업실로 달려왔습니다. 한지영의 손에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저들이 노리던 거예요. 한 변호사님, 저 진짜 갈 때까지 갔어요. 작업실은 망가지고 여론은 저렇고 주말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제가 진짜 핏줄 있는 사람들을 못 이기는 건가 봐요. 저쪽은 아기 하나 안고 저렇게 동정받는데 저는 칼 들이댄 미친 여자가 됐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제 단상 위에서 친척들 앞에 종이를 던지던 제 모습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무엇이 그렇게 달라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실 문에 매달린 종이 한 번 울렸습니다. 강태경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출근길 정장 차림이 아니라 청바지에 회색 니트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말 휴일에 전화를 받고 곧장 달려온 듯 했습니다. 사장님,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없어요. 강태경이 작업실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부서진 오븐 앞에 잠시 서서 손바닥으로 옆판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사장님, 일어서요. 변호사님, 일어서서 저 좀 봐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경이 제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강태경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옷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사장님, 저쪽은 지금 무덤을 판 거예요. 무덤이요. 네. 어제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부서진 오븐, 자작극 사진, 칼 들었다는 거짓말. 이거 다 증거예요. 사장님이 모은 증거가 아니라 저쪽이 사장님한테 가져다 바친 증거예요. 저는 강태경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강태경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래도 작업실은 다 부서졌어요. 주말 행사는요? 행사는 우리 로펌 지하 주방 빌려드릴게요. 어차피 안 쓰는 공간이에요. 직원도 5명 보내드릴게요. 왜 거기까지 해주세요? 제가 단골이라 그래요. 김치 제육 도시락 안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저는 짧게 웃다가 결국 어깨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한지영이 옆에서 휴지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휴지로 눈가를 한번 닦고 다시 작업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망가진 공간이었지만 어제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여기 안에 메인 카메라 말고 다른 카메라 더 있어요. 강태경이 작업실 천장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쪽을 올려다봤습니다. 환풍구 옆 작은 틈에 무언가 까만 점 같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5년 전 작업실을 처음 차렸을 때 도시락 도난 사건을 한번 겪고 거기 박아두었던 작은 피놀 카메라였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영상을 꺼내보지 않은 카메라였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있어요. 저쪽 환풍구 옆에요. 강태경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사장님, 사다리 어디 있어요? 저는 작업실 구석으로 걸어가 접이식 사다리를 꺼냈습니다. 한지영이 사다리를 펴서 환풍구 아래에 단단히 세워주었습니다. 강태경이 신발을 벗고 사다리 위에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저는 사다리 아래에서 두 손으로 사다리 다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알루미늄의 차가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작업실 바깥에서 경찰차 무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강태경이 사다리 위에서 피놀 카메라를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어른 새끼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강태경이 카메라를 손바닥에 올린 채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메모리 카드 살아있을까요? 모르겠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내봤어요. 한지영이 노트북을 작업대 위에 펼치고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카드를 살살 닦더니 노트북 옆구리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잠시 깜빡이다가 영상 파일 목록을 띄웠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영상이 새벽 2시 18분에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있어요. 사장님, 살아있어요. 저는 한지영 옆으로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어두운 작업실 안이 비쳤습니다. 누군가 깨진 유리문 사이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자를 잠깐 위로 올리며 작업실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영상 속에 박민호의 얼굴이 또렷이 잡혔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민호가 손에 든 쇠파이프로 오븐을 내리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박민호는 누군가에게 화풀이하듯 미친 사람처럼 작업대를 두들겼습니다. 중간중간 무어라 욕설을 내뱉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지훈, 너 이지훈. 박민호가 부서진 작업대 위에 침을 뱉고는 사무공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에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박민호는 깨진 유리문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영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지영이 노트북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고 작은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바로 경찰서로 가져가요. 강 변호사님이 같이 가주세요. 네. 갑시다, 사장님. 저는 코트를 챙겨 입고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에게 메모리 카드를 건네고 작업실 입구 옆에 서서 강태경을 기다렸습니다. 강태경이 한지영에게 무어라 짧게 지시한 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차 어디 세웠어요? 골목 끝에요. 강 변호사님 차로 가요. 저 운전 못할 것 같아요. 강태경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 키를 꺼냈습니다. 저는 작업실을 한 번 더 돌아본 뒤 강태경을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5월의 아침 햇살이 깨진 유리 조각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지영의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로펌에서 방금 공식 보도자료 냈어요. 유진 씨 과거 사기 전과 두 건이랑 맘카페 IP 조작 자료 같이 풀었어요. 1시간이면 기사 다 뒤집힐 거예요. 유진이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네. 다른 남자 2명한테 임신했다고 합의금 받아낸 기록이 있어요. 강 변호사님이 일주일 전에 확보해 두셨대요.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강태경을 돌아봤습니다. 강태경이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그거 왜 진작 안 풀었어요? 필요할 때 풀려고 아껴뒀어요. 어제 새벽에 작업실 부순 사람이 박민호 씨인 거 확인되면 그때 한꺼번에 풀려고요. 준비를 거기까지 해두셨네요. 제 일이니까요. 의뢰인이 한 번 더 다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시선을 다시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거리 위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 인터넷에서 저를 욕하던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뒤에는 그 사람들이 박민호와 유진을 욕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터넷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진의 과거 사기 전과 기사 아래 댓글이 새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상습범이네. 임신 가지고 장난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본처 진짜 불쌍하다. 사업까지 망가뜨리고 남편이라는 작자도 똑같은 놈. 저는 댓글을 끝까지 읽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을 껐습니다. 1시간 전까지 저를 향하던 칼날이 방향만 바꿔 다른 사람을 향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에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을 뿐입니다. 저녁 무렵 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지훈아 살려줘. 수화기 너머에서 박민호가 흐느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경찰이 출석하래. 나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 너 고소 취하해줘. 한 번만. 민호야. 너 어제 새벽에 어디 갔다 왔어? 박민호의 흐느낌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새벽 2시 18분에. 너 거기 갔잖아. 박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민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호야. 지훈아. 내가 너 평생 너만 보고 살았어. 검사 받자고 했을 때 한 번만 같이 가줬으면 너 다른 여자한테서 애 가지지 말라고 한 번만 안아줬으면 나 평생 너 옆에서 도시락 싸고 살았을 거야. 지훈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응.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천천히 떼었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에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이틀 뒤 유진이 공항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민호가 횡령과 재물손괴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유진은 아기를 시댁에 두고 혼자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지난 2차례의 사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출국 금지 명단에 이미 올라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한지영이 작업실 임시 공간으로 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유진 씨 캐리어 2개에 명품 가방이랑 옷만 잔뜩 챙겼대요. 아기 짐은 한 개도 없었대요. 아기는요? 시어머님 댁 거실에 두고 갔대요. 분유랑 기저귀만 한 박스 놓고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기의 얼굴이 잠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울었을 그 작은 얼굴이 너무 또렷이 떠올라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변호사님, 아기는 어떻게 돼요? 시어머님이 일단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친자 관계는 박민호 씨 쪽이 분명하니까요. 그렇겠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임시 작업대 위에 놓인 도마 앞으로 갔습니다. 당근 한 개를 도마에 올리고 칼을 잡았습니다. 탁, 탁, 탁. 당근이 일정한 두께로 잘려나갔습니다. 손이 익숙한 동작을 반복하자 머리가 천천히 식었습니다. 한지영이 옆에 와서 도마 위 당근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칼 잘 다루세요. 15년 잡았어요. 15년이요. 네. 19살부터요. 분식집 부엌에서요. 저는 다음 당근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한지영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의뢰인이 이렇게 차분하게 음식하면서 진술하는 거요. 한 변호사님, 저는 음식 만들 때가 제일 저답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당근을 계속 썰었습니다. 작업실 바깥에서는 박민호와 유진의 이름이 적힌 기사가 시간마다 새로 올라오고 있을 터였습니다. 이 안에서는 도마 위 칼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강태경이 임시 작업실에 들렀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녁 안 드셨죠? 네. 이거 우리 로펌 앞 죽집 전복죽이에요. 따뜻할 때 드세요. 저는 도마 위에 칼을 가지런히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강태경이 임시 작업대에 종이 봉투를 올려놓고 죽 그릇을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죽을 한 입 떠입에 넣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따뜻하네요. 네, 따뜻하죠. 오늘 처음 먹는 따뜻한 밥이에요. 강태경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한 번 더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러운 죽이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잃은 줄 알았던 사람의 입에 따뜻한 죽이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법정에 다녀온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민호는 횡령과 특수손괴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진은 사기와 명예훼손, 위계 공무집행방해까지 한꺼번에 묶여 또 다른 실형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두 사람의 형량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한 번 뒤를 돌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박민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봤습니다. 박민호의 입술이 잠깐 달싹였지만 무어라 말이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 위에 작은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두고 간 아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지훈, 네, 어머니, 한 번만 우리 민호 면회 좀 가줘라. 응.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한 달 사이 부쩍 하얘져 있었습니다. 한복 대신 헐렁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시어머니 품 안에서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익숙하지 않은 듯 아기 등을 어색하게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이지훈, 너 그래도 명색이 며느리.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끊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말씀이 있어요.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 두 마디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기가 다시 칭얼거리며 시어머니의 옷깃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5개 또렷이 박혀있는 작은 손이었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법원 복도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박민호가 빼돌렸던 4천만 원은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았습니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의 절반과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박지수가 결혼 선물로 시어머니에게서 받았던 다이아 반지까지 제가 받아낸 돈에 끼어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그 반지를 봉투에 담아 가져왔을 때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이건 어머니께 돌려드릴까 봐요. 왜요? 사장님이 가지셔도 돼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자꾸 생각날 것 같아요. 다 정리하고 싶어서요. 저는 반지를 박지수의 새 주소로 보냈습니다. 박지수에게서는 끝까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작업실을 옮기기로 결정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부서진 작업실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강남 한복판에 2층짜리 작은 매장 자리를 계약했습니다. 1층은 도시락 판매장, 2층은 케이터링 주방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저는 옛 작업실 한가운데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빈 공간에 햇빛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구석에 빈 곰솥 하나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 솥에서 우려낸 사골 국물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솥을 두 손으로 들어 새 작업실 박스에 담았습니다. 다른 건 다 새로 사도 이 솥만큼은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새 매장을 차리고 한 달이 지나자 직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시락 주문이 하루 300개를 넘는 날도 생겼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시장에 나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주방 한가운데에는 5년 전부터 쓰던 그 곰솥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태경이 매장에 들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도시락을 포장한 뒤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녁 안 드셨죠? 네. 여기서 한 끼 드시고 가실래요? 새로 짠 메뉴 시식 좀 해주세요. 저는 작은 테이블에 김치제육 한 접시와 콩나물국, 흰쌀밥을 차렸습니다. 강태경이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단골 시킨다고 안 한 짓이 아니라요. 진짜 못 끊겠어요. 못 끊으셔도 돼요. 제가 평생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말을 해놓고 잠시 멈췄습니다. 강태경도 숟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손으로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방금 그 말, 평생이라는 말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알면서 했어요. 강태경이 숟가락을 그릇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강태경의 귀끝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평생이라는 말 좋아요. 저도요. 저는 자리에 마주 앉아 강태경의 빈 그릇에 콩나물국을 한 국자 더 떠주었습니다. 김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매장 옥상에 작은 테이블을 2개 놓았습니다. 직원들이 점심을 먹는 자리이기도 했고 가끔 저 혼자 커피를 마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5월의 햇살이 옥상 바닥에 길게 깔리는 오후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지훈아, 다음 주 일요일 점심에 아빠랑 너 보러 갈게. 새로 만든 도시락 좀 챙겨줘.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꾸 묻더라.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엄마, 그날 김치제육이랑 멸치볶음 새로 했어. 많이 챙겨 놓을게. 어머니에게서 이모티콘 하나가 답으로 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엎어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옥상 난간 너머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5년 전 박민호가 무거운 도시락 가방을 받쳐 들어주던 그 거리도 어딘가에 있을 터였습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울던 그 신혼집도 어딘가에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그 거리들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경이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점심 안 드셨죠? 강 변호사님, 또 오셨네요. 여기 김치제육 못 끊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짧게 웃으며 강태경의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강태경이 종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저희 매장 1층에서 산 도시락이었습니다. 저는 강태경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도시락 뚜껑을 톡 두드렸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거 우리 가게에서 산 거잖아요. 점심값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단골은 단골답게 쓰는 거예요. 저는 강태경의 도시락 옆에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부어 놓았습니다. 강태경이 젓가락을 들고 김치제육을 한 점 집었습니다. 저는 강태경이 음식을 천천히 씹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강태경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4의 봄에 무너졌던 한 사람이 35의 봄에는 자기 매장 옥상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이지훈이라는 이름 하나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잔이 따뜻했습니다. 옥상 위로 5월의 바람이 한번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강태경에게 도시락 한 점을 더 권하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옥상 위로 5월의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저는 따뜻한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도시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숨죽여 울던 며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돌상을 시작으로 호텔 잔치상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너무 독한 여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묵묵히 견디기만 했던 그 시간이 결국 저를 가장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 번이라도 제 목소리를 냈더라면,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줬더라면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묵묵히 견디고만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 이제는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부속품도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하나로 충분히 빛나는 인생이에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